유승민 의원을 모시고 이 길을 묻고 있는 시간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유승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내놓고 있는 정의 문제, 경제 정의, 혁신 성장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보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근데 이 토크는 저 혼자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전문분을 또 전문가를 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평론가이자 이 싱크탱크 여시제의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이원재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소 저희 색다른 시선 또 이제 고정 출연을 하시다가 지금 또 바쁘신 관계로 방송은 멀리 하셨다가 이번에 아주 특별히 자리를 해주셨는데 고정 청취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출연자로도 계속 하셔도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죠? 아, 네. 네. 날선 질문 한번 우리 이원재 이사가 먼저 좀 던져주시죠. 아니요, 뭐 날을 세울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니까요. 제가 뭐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유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좀 여기저기서 참고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오, 뭔데요? 정의라는 게 사실 보수적인 입장도 있고 진보적인 입장도 있고 이게 자기만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 의원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들 그 정의, 경제적인 정의를 보면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재벌개혁, 정경련 해체를 포함해서 그리고 소득세 누진제 강화 뭐 이런 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포지션이 사실은 경제정책에서 기존의 진보적인 정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던 것들이 사실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또 문재인 민주당 의원께서 오히려 이제 성장이라든지 또 이 대기업도 이 한국 경제에서 아직 역할이 남아 있다 하면서 이제 재벌 대기업 임원들과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하고 대조되기도 해서요. 아 이게 지금 어디에 서 계신 것인가 이런 이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이 정의가 어쩌면 문재인 의원의 정의보다 더 진보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뭐 저도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부터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보수가 분배 복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 진보가 성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저는 우리 정치의 발전이라고 보고요. 저희 보수는 그동안 성장에 너무 집중을 했는데 사실은 성장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저희들이 이제 분배나 양극화 불평등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배 복지 문제, 노동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더 들여다보고요. 문재인 전 대표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당의 야당에서 저희 보수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성장론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저는 이거는 우리 정치에서 양극단이 자꾸 멀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으로 자꾸 수렴하는 이런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장해왔던 경제 정의 중에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이 그동안 진보가 주장해왔던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은 저는 오히려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게 없다. 저희들은 보수가 진보가 그동안 주장해오던 것 중에 합리적인 것 그런 거는 저희들 방식대로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이렇게 좀 뭔가 수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현재 이 정부에서 이 갖고 있는 포지션하고는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 법인세 반대라기보다 법인세 같은 거는 그렇지만 저는 뭐 법인세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주장하는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 정권이 추진해오던 거와는 방향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가 진짜 혁명을 하자, 바뀌자, 좀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나가자 이런 말씀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집권을 하실 때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지는 어느 정도 이제 지켜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자리는 지금 잘 못 지키고 있고 경제민주화 쪽도 재벌 계획이 거의 뭐 중간에 중단이 돼버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정권이 출발하면서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 정의에 해당하는 그거를 이제 박근혜 이 당시 후보께서는 이 경제 민주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건 사실이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 공약의 상당 부분을 이미 수행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게 우리 헌법의 119조 2항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네. 저는 이제 경제정의라고 더 넓게 봅니다만 이거는 그냥 공정거래법이나 재벌개혁하고 관련된 법 몇 개 고치고 다 네. 됐다고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네. 우리 한국 경제 자체가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한국의 경제를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보는 생편이고요. 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중소기업, 혁신기업, 혁신 창업기업 뭐 이런 기업 쪽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그냥 쉽게 뺏기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든지 중소기업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우리 경제수석께서 지금 정책기획수석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죠. 그 말씀하니까 제가 하나만 약간 새끼를 빠졌고 이 질문 드리고 다시 예. 이원재 이사께 마이크 드리겠는데 엊그저께 심상정 의원께서 이 예. 정경련 해체 결의안 내지 않았습니까? 예, 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원님도 여기에 서명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셨던데요. 그거를 서명을 하고 안 하고는 뭐 중요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훨씬 전에 저는 정경련이 예.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라고 이미 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네네. 했고 네. 제가 뭐 두어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심상정 의원의 그런 촉구 결의안이 그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저는 당연히 찬성을 하죠. 아, 찬성표 예, 던지실 예, 겁니까?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대부분 굉장히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경제가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지금은 아닙니까? 예, 그리고 너무 특히 이제 뭐 그 조선해양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기 뭐 세금 지금 11조 원 들어간다고 지금 이미 나온 것만 그렇게 돼 있고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산업도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의라는 게 여전히 그런 원론적인 의미에서 중요합니까? 또 뭐 그 정의라는 의원님의 생각에 비춰보면은 예를 들면 11조 원을 조선해양업에 넣어서 살리는 거는 그게 맞는 겁니까? 정의라는 거는 경제가 좋을 때도 경제가 나쁠 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조선해운의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저는 정의라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국민 세금으로 이걸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든 한진해운이든 국민 세금을 집어넣어서 만약 살리자는 쪽으로 가면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물을 거냐. 거기에서 해고되는 근로자들은 무슨 책임을 져서 해고가 되느냐. 그러면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자기가 책임질 만큼 공정하게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부터 해고당하는 근로자까지 또 돈을 빌려준 은행까지 그래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정의라는 원칙이 꼭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빠지면 일단 살리고 보자. 일단 구제금융을 줘서 살리고 보자라는 거기에만 매몰하기가 쉬운데 저는 그것도 그런 결정도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뭐라 그럴까요? 당사자들, 이해관계자들 그 사이에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 구체적 원칙을 정하게 되는데 그 점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론만은 아니다. 지금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리겠는데요. 2662님이 2662 쓰시는 분인데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자신을 밝혀주시면서 어떤 문자를 주셨냐면 이 엄청나게 유보금 쌓아놓고 자사주 매입 같은 자기 배만 불리는 재벌들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이 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한 소신은 어떤 건지 묻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걸 바로 잡자고 재벌 개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진정한 시장 경제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제가 정경련 해체를 주장한 이유가 일본의 경단련, 게이단련이라고 하는 거기도 옛날에는 우리나라 정경련 비슷한 행태를 보였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공존을 하고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중소기업이 이렇게 혁신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면 대기업이 적당히 보상을 줘서 같이 발전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그동안 너무 시장에서 이 1차, 2차, 3차 하도급 업체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이 격차가 우리나라만큼 심한데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거의 동반 성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저는 지금 뭐 정의 뭐 평등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재벌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재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1등 기업으로 크면서 혁신 기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유를 허용하되 내수 시장이나 아니면 동반 수출하면서 중소기업하고 관계, 창업기업하고 관계에서 착취를 하거나 뺏어가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재벌들 중에 저런 행태를 하면서 혁신에는 게을리해가지고 스스로 자사주 매입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골목 상권까지 침해해서 막 몸집을 불리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경쟁력 약화로 무너지고 있는 지금 조선해운 철강석유학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는 저는 정말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기업은 살리더라도 그 기업주 임원들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물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노동자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처사일 수 있지 예. 않습니까? 자기는 예. 뭐 사실은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게 딱히 없을 수 있고요. 예. 그럼 이제 거기 따라서 나오는 게 사실은 실업급여를 과감하게 좀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이 일시적으로 이 국가가 돈을 써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과감하게 확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오랫동안 실업급여 예를 들면 이 선진국처럼 한 2년 동안 70% 정도를 해주면은 한국의 구조조정도 훨씬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오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노후의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서 사람들이 좀 불안을 덜 느끼게 해주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유 의원께서는 중부담 중복지를 이제 원론적으로는 주장을 큰 틀로 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게 지금 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를 확충을 많이 하는 것하고 이제 세수를 확보하는 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십니까? 그 말씀 전에 이제 부실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에 대해서는 저는 대우조선이든 어디든 간에 실업은 최소화하되 실업을 그러니까 해고를 최소화하되 남은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웍쉐어링이라고 그럴까요? 일자리 나누기가 남은 사람들도 과거에 받던 그 임금을 그대로 받겠다고 고집해서는 안 되고 낮은 임금으로 많은 일자리가 보장이 되도록 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불가피한 실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더 기간을 늘린다든지 실업자의 어떤 전직 훈련을 위해서 정부가 더 예산을 쓴다든지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사회안전망 전반에 대해서 제가 중부담 중복지라고 이야기한 거는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이기 때문에 중복지 정도로 가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누구든지 정치인이 제일 이야기하기 싫고 정말 그 건드리기 어려운 세금 문제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중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으면 그러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 가리지 말고 또 면세점이 너무 근로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그분들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법인세, 소득세를 더 누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근로소득을 네.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꼭 내게 하고 네. 그리고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어떤 근로장애세제 같은 걸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말씀하신 거 이것도 좀 정치적인 의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엊그제 예. 이 법인세 국회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른데 다수 야당이 만약에 이 법인세 야당이 정상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화 법안을 내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의원님은 어떻게 표를 던지실 겁니까? 합의해야죠. 지금 저희들이 숫자가 많을 때도 19대 국회에서도 합의를 했고요. 네. 공무원연금개혁 같은 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통과시키면서 50점짜리 밖에 안 되었지만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숫자가 많아도 지금 국회에서 연합법은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할까요? 그래 노력해야죠. 네. 서로 뭘 하고 싶은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협상을 하고 노력해야죠. 그래요. 예. 네. 뭐 증세 말씀을 하셔서요. 작년에 그 연말정산 직장인들 연말정산 파동이 있고 이제 정부에서 작년 초에 정부에서 또 입장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뭐 분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핵심은 그 이제 비과세 감면을 줄이자는 원칙을 정부가 고수하려고 하다가 철회했다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그때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연말 정산은 그게 국민을 화나게 한 게 사실상 증세인데 증세가 아니다 이러고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그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값 인상이든 이 연말 정산 그걸 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증세 효과가 있으면 증세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약간 좀 국민을 사실상 이래 약간 기만하다가 화가 더 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근데 만약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예. 상황이 된다면 다시 되돌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거를 정부가 좀-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을 철회하려고 하다가 사실 예. 많이 다시 되돌아가서 예. 이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되도록 다시 되돌린 거 저는 아닙니까? 그 방향은 옳았다고 봅니다. 예. 그 방향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말정산 사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면 그때 정부의 그 처리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 스스로도 그거 다 표결해서 통과시켜준 건데 그때 이제 세금이 올라가는 거는 전혀 없다라는 말 때문에 더 화가 났고 미리 또 직장인들이 자기 세금이 그렇게 바뀌는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닥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똥이 튀어가지고 뭡니까 그 건강보험 개혁을 지금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의원님께서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안 쓰면서 정의라는 용어를 어찌 보면 이게 더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게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를 의식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그 경제민주화나 경제정의나 추상적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제가 경제정의라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헌법 1조에 보면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민주공화국 중에 이 공화라는 정신의 핵심이 정의입니다. 제일 으뜸되는 가치고 네. 그게 경제 전반에 노동시장 전반에 교육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가치고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의라는 가치가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어뜸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 저는 경제에서도 이 정의가 모든 경제 정책의 세부 영역에 침투되는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저는 뭐 당연히 경제 정의하고 상당히 일맥이 상통하는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네. 저는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예, 예. 그 김종인 전 대표가 몇 달 전에 어떤 언급을 했냐면 예. 유승민 의원이 지향하는 바는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뜻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나오면 어디에 대선에 야당에서도 이에 상응한 후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예.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시 말해서 오히려 의원님의 컨텐츠 자체가 무뎌져 버릴 가능성, 섞여버리면서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반대로 이 경제 문제라는 이런 것들이 대선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그 자신의 주가라는 이런 걸 더 올릴 수도 있는 것 같고 양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저는 뭐 제가 지금 쉽게 예상을 못 하겠고요. 네. 김종인 전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신 줄도 저는 몰랐고요. 네. 다만 저는 제가 제 정치적인 소명이 보수 개혁, 보수 혁명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저 이 당에 와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애착이 무지 강했고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보수가 꼭 바뀌어야 되고 바뀌지 않으면 보수는 망할 거고 네. 바뀌면 새누리당에 좋기 이전에 저는 대한민국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자꾸 바뀌자고 주장하는데 보수가 바뀌는 방향으로 가는데 만약 상대적으로 진보 쪽에서 거기에 맞는 또 보수의 영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후보가 나오는 거는 저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후보 토론회나 이런 데서 경제 문제를 가지고 맞붙으면 예. 이길 자신 있으세요? 아유 그거 뭐 토론에 이기고지요. 그분 생각은 저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대선에 관한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경제에 관한 생각을 잘 알고 있는데 네. 대선 출마에 관한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 민주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요. 조금 구체적인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예. 최근 현안입니다. 그 골목 상권 보호하고 관련해서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업종 제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자들은 싫어합니다. 이 반대가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빵집이 그동안 이 보호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유지되는 결정이 돼서 한번 이제 그 파문이 일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 빵집이 진출을 하려다가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한식 뷔페가 이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역세권은 예외로 해서 이제 대기업 그 한식 뷔페들도 거기서 열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조금 예외를 인정을 해줬었죠. 그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으로 중소기업 옛날부터 내려오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라는 게 있었고 그게 이름이 이제 계속 바뀌어서 이제까지 온 건데요. 그 옛날부터 요런 업종은 중소기업만 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못 들어간다라는 걸 법으로 하는 게 참 시장 경제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까지도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재벌들이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뭔가 사업을 다 하나씩 이권을 챙겨주고 시장을 없애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그냥 독립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골목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중요하지 그런 법으로 이렇게 뭐는 들어오면 되고 안 되면 되고 이런 걸 정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재벌들이 저는 좀 법 이전에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에 가면 1세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그런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기업을 세워서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바이두든 알리바바든 세워가지고 진짜 그 지역 경제, 국민 경제를 먹여 살리는 그런데 우리는 1세 기업가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 3세, 4세 기업가 정신 없어지는 이것 때문에 진짜 큰 문제거든요. 네. 저는 대기업들이 자각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한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이원재 이사에게 마지막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고 굵은 질문 하나 부탁드립니다. 혁신 성장론 말씀하시면서 최근에 이제 네. 안철수 이 국민의당 의원하고 또 굉장히 공감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셨었는데요. 사실은 근데 국민들 보기에 창업이나 혁신 같은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이제 진짜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거 하고 뭐 박원순 시장은 청년 뭐 보장한다고 그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또 뭐 청년 수당 준다고 해서 뭐 버퍼를 마련해주고 혁신 실험해 봐라 이렇게 하는데 유승민 의원만의 이 그 솔루션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성장은 혁신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라고 이야기한 거는 방향은 옳았는데 재벌들한테 17개 시도의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맡긴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법론에서 잘못된 거지 방향은 저는 창조든 창업이든 혁신이든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할 길은 그쪽에밖에 없는데요. 제가 자꾸 이제 공정 성장이다, 국민 성장이다 이런데 시비를 거는 거는 그거는 말이 성장이지 사실상 분배론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거 말고 성장의 본질적인 해법을 내놔라 이런 비판이었죠. 알겠습니다. 이 정책 토크 꾸며봤는데요. 자, 함께해 주신 이원재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TBS 특집 릴레이 토크 콘서트 난세의 길을 묻다. 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잠시 후 4부에 이어갑니다. 4부에서는 이 시청자와 청취자가 보내주신 질문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이 방청객 질문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